뇌과학으로 풀어낸 음악과 인체의 신비, 피아니스트의 뇌, 후루야 시니치 지음. 블라디미르 호로비츠, 조르주 치프라, 아르카디 볼로도스, 이런 피아니스트들의 현란한 손가락 기교는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수많은 청중을 매료시킨다. 이들은 좌우 10개의 손가락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오른손과 왼손이 완전히 다른 생물체인 양 능숙하게 구사하여 장대한 난곡을 거뜬히 연주해낸다. 이 정교한 연주 기술은 초절기교라고 불리며 200여 년 전부터 전 세계인들에게 경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기교의 비밀은 베일에 쌓인 채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그런 재능을 타고났기에 피아니스트가 되었을까? 아니면 어릴 적부터 날마다 누적된 연습 끝에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초절기교를 습득하게 된 것일까? 피아니스트는 최고 수준의 연주자가 되기까지 서너 살 무렵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서 20살까지 모두 1만 시간이 넘는 방대한 연습량을 쌓는다고 한다.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자마자 초절기교라고 부를 만한 솜씨로 연주해내는 유아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아니스트의 초절기교는 타고난 재능이라기보다 성인이 될 때까지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길러진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방대한 연습의 결과 피아니스트의 몸과 그 몸을 움직이는 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세계적인 명연주자나 지도자들조차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다. 피아니스트가 손가락을 그토록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피아니스트는 손가락 근력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다. 피아노 교사나 학생은 흔히 손가락을 좀 더 단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은 강해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피아니스트의 손가락 근력이 일반인에 비해서 유별나게 강하냐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피아니스트와 음악가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손가락 끝으로 물건을 짚는 힘과 손의 악력을 측정해 보니 손가락 근력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손가락을 빨리 움직이는 피아니스트일수록 손가락 근력이 강하냐면 이건 역시 그렇지 않다는 실험 결과가 나와 있다. 근력의 차이가 아니라면 피아니스트의 초절기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사실 피아니스트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뇌에 있다. 이는 1995년 무렵부터 서서히 밝혀졌다. 1980년에서 1990년대 이후 뇌의 크기와 기능을 조사하는 장치 및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피아니스트를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까닭에 초절기교를 가능하게 하는 뇌의 구조가 조금씩 해명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선 손가락을 빨리 움직이면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관해서부터 이야기해보자. 머리에서 정수리보다 조금 앞쪽, 손가락 근육에게 움직이라는 지령을 보내는 신경세포가 많이 모여있는 뇌 부위를 운동피질이라고 한다. 이곳의 신경세포가 활동하면 척추 속에 있는 척수를 통해서 손가락 근육으로 전기 신호가 전달되어 근육이 수축하고 손가락이 움직이게 된다. 기능적 MRI와 PET라는 뇌 화상 진단 장치를 사용하면 뇌의 어느 부분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 장치를 이용해서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뇌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조사한 연구자가 있다. 그 조사 결과 손가락 움직임이 복잡해질수록 혹은
손가락이 재빠르게 움직일수록 더욱 많은 신경세포가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빠르고 복잡하게 손가락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뇌의 수많은 신경세포가 일치 단결해서 힘을 합쳐야 한다. 그렇다면 손가락을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뇌의 움직임은 프로 피아니스트와 전문적인 음악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 즉 음악가가 아닌 사람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취리 대학의 양키 교수 일행은 손가락을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운동 피질의 신경세포가 얼마나 많이 활동하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손가락을 동일한 속도로 똑같이 움직일 때 활동하는 신경세포 수는 음악가가 아닌 사람보다 피아니스트 쪽이 적다는 것을 알아냈다. 직관적으로는 피아니스트의 뇌가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다. 이는 어떤 의미일까? 이 실험으로 알게 된 점은 피아니스트의 뇌는 활발히 움직이지 않아도 복잡한 손가락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잘 다듬어져 있다는 것이다. 피아니스트의 뇌는 일반 사람이 어려워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다지 많은 신경세포를 일하게 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뇌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음악가가 아닌 사람은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빠르고 복잡하게 손가락을 움직이는 동안에도 피아니스트의 뇌에는 여력이 있다. 그 여력 때문에 피아니스트는 빠르고 복잡하게 손가락을 움직여서 화려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것이다. 손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운동 피질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손가락을 복잡하게 움직일 때에는 고차 운동 영역이 함께 활동한다. 그런데 피아니스트는 이 부위들도 일반인보다 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도 음악가가 아닌 사람은 손가락 움직임이 복잡해질수록 고차 운동 영역의 신경세포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하지만 피아니스트는 이 부위를 그다지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피아니스트의 뇌에게 복잡한 선율을 연주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몸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여러 부위의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다. 피아니스트의 뇌는 에너지 절약만 가능한 게 아니라 피아노 연주에 필요한 복잡한 손가락 움직임을 수월하게 하는 신경세포의 기능을 특수하게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라이프치히 대학의 클라센 교수 일행은 손가락을 움직이는 신경세포에 두개골 위에서 간접적으로 전기 자극을 가해서 이 신경세포의 기능이 피아니스트와 음악가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조사했다. 뇌에 전기 자극을 가한다고 하면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뇌를 전기적으로 자극하는 기법을 TMS, 경두계 자기 자극법이라고 하는데 뇌과학 분야에서는 뇌의 어느 부위가 언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혹은 뇌 기능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 비교적 많이 활용하고 있다. TMS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해보자. 몸의 움직임을 맡고 있는 뇌 부위의 신경세포를 자극하면 그 자극이 척수를 거쳐서 근육으로 전달되고 근육이 수축해서 손가락이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TMS로 신경세포를 자극했을 때 손가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사하면 그 신경세포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TMS를 피아니스트와 음악가가 아닌 사람에게 각각 실시한 결과 손가락을 움직이는 신경세포를 자극했을 때 음악가가 아닌 사람은 물건을 집을 때처럼 손을 움직였다. 그러나 피아니스트는 피아노를 칠 때와 더 가까운 복잡한 손가락 움직임을 보였다. 즉,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을 움직이는 신경세포는 오랜 기간 누적된 연습을 통해서 복잡한 손가락 움직임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변한 것이다.
피아니스트의 뇌는 피아노를 치기에 특화된 기능을 갖도록 잘 다듬어져 있는 셈이다. 피아니스트의 뇌는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능력이 있고 피아노 연주에 특화된 기능을 갖도록 잘 다듬어져 있다. 그렇다면 피아니스트의 뇌의 형태는 음악가가 아닌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의 뇌는 일반적으로 쓰면 쓸수록 늘어나고 쓰지 않으면 줄어드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다리가 부러져서 한 달 동안 깁스를 두르고 있다가 풀면 당장은 잘 걸을 수 없다. 그것은 한동안 다리를 쓰지 않아서 근육량이 줄어든 까닭도 있지만 근육을 움직이기 위한 신경세포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릴 적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매일 수시간씩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는 피아니스트는 당연히 피아노를 치지 않은 사람보다 손가락을 움직이기 위한 신경세포 수가 훨씬 많을 것이다. 피아니스트의 뇌 운동 피질의 부피를 MRI로 측정한 연구를 보자. 측정 결과 동작이 어려운 왼손 손가락의 움직임을 맡는 뇌 부위의 부피는 피아니스트가 음악가가 아닌 사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나이가 어릴수록 이 뇌 부위의 부피가 컸다. 피아니스트와 피아노 초보자를 대상으로 운동의 학습, 힘, 타이밍 조절에 관련된 뇌 부위의 부피를 비교한 또 다른 연구가 있다. 이를 보면 피아니스트는 손의 부피가 5% 정도 클 뿐 아니라 하루 연습 시간이 긴 피아니스트일수록 손의 부피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5%라고 하면 적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손뇌에는 일반적으로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피아니스트는 음악가가 아닌 사람보다 단순히 계산해서 손의 신경세포가 50억 개 정도 많은 셈이다. 뇌의 신경세포가 많으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우리가 손가락을 빨리 움직이거나 복잡하게 움직이려면 많은 신경세포를 일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떠올려보자. 그것은 결국 손가락을 움직이는 신경세포 수가 많은 피아니스트가 한층 더 복잡하고 민첩하게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다. 피아니스트와 음악가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각각 최대한 빠르게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고 그때의 뇌 활동을 기능적 MRI로 계측한 연구에 따르면 피아니스트에게서 더 많은 손가락 신경세포가 활동하고 있었다. 게다가 손가락을 움직이는 최고 속도도 피아니스트 쪽이 훨씬 빨랐다. 피아니스트가 보통 사람과 달리 손가락을 재빠르게 구사할 수 있는 이유는 아주 많은 신경세포가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는 몸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일반인보다 발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피아니스트는 대뇌 기저핵의 피각이라는 뇌의 깊은 곳에 있는 부위도 크기가 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뇌 부위는 거꾸로 작아진다. MRI로 피각의 크기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이 부위가 큰 사람일수록 연주할 때 손가락 놀림이 부정확하고 흐트러졌다. 흐트러진다는 것은 정확한 리듬으로 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보다 정확하게 연주할 수 있는 피아니스트일수록 피각이 작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원래 왼손잡이였던 사람이 어릴 적에 오른손잡이로 교정하는 훈련을 받은 경우 주로 쓰는 손이 아니었던 오른손을 더욱 능숙하게 쓸 수 있게 된 사람일수록 피각이 작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 또한 오랜 기간 훈련해온 발레 무용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피각이 작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뇌의 이 부위는 정교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크지 않아야 좋은 듯하다. 이는 음악가에게 특유한 뇌신경 질환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도 다루는 주제이니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다. 피아노 연습은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뇌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을 살펴보자. 피아노 연습을 시작한 시기에 따라서 뇌의 발달 정도가 달라지는가 하는 점이다.
피아노를 잘 치려면 어릴 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는 성인이 된 이후에는 배우기 시작해도 소용없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가? 음악계에서는 이와 같은 조기 교육의 필요성이 마치 신화와도 같이 회자되곤 한다. 그 진위 여부는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유년기의 연습이 피아니스트의 뇌 발달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몇몇 연구를 살펴보자. 하버드 대학의 연구진은 어린이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하면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헤쳤다. 6세 어린이 31명을 대상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뇌 부위의 크기를 MRI로 측정하고 나서 손가락을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 측정하는 간단한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리고 이 어린이들을 두 집단으로 나뉜 뒤 한 집단만 약 1년 동안 매주 30분씩 피아노 개인 교습을 받게 했다. 그 후 다시 두 집단의 뇌 크기를 측정하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속도를 측정하는 테스트도 실시했다. 교습을 받기 전에 측정한 두 집단 아이들의 뇌 크기는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피아노 교습을 받은 아이들은 손가락을 움직이는 뇌 부위의 부피가 커졌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속도도 처음보다 빨라졌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해당 뇌 부위의 부피, 즉 신경세포 수가 증가한 어린이일수록 손가락을 더욱 빨리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손가락을 민첩하게 움직이기 위한 뇌 발달에 어린 시절의 연습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피아노 연습 시간과 뇌 발달의 관계를 조사한 재미있는 연구가 있다. 이제까지 서술한 내용은 모두 뇌에서 비교적 표면에 모여있는 신경세포에 관한 것이다. 이 회백질 아래쪽에 백질이라는 뇌의 신경세포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데 필요한 수백만 개의 흰 섬유로 가득 찬 부분이 있다. 이 섬유는 수초로 둘러싸여 있고 20세 정도까지 조금씩 발달한다. 현재까지의 연구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수초의 발달 정도가 운동 능력과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음향기기의 케이블을 고품질로 바꾸면 음질이 좋아지듯이 뇌 속에 섬유를 싸고 있는 수초가 발달하면 운동 기능이 향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아노 연습은 이 수초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점에 착안한 연구자가 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연습 경험이 많은 피아니스트는 수초가 일반인보다 발달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프로 피아니스트와 음악가가 아닌 사람의 뇌를 대상으로 유년기의 연습 시간과 섬유를 둘러싸고 있는 수초의 발달 정도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손가락을 독립적으로 움직이거나 양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때 사용되는 섬유의 수초는 11세까지 연습한 시간에 비례해서 발달되어 있었다. 하지만 12세 이후의 연습 시간과 수초의 발달 정도는 그다지 관계가 없었다. 이는 11세까지는 연습하면 할수록 수초가 발달하지만 12세 이후에는 연습을 많이 해도 반드시 수초가 발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수초가 발달하면 많은 정보를 더욱 빠르게 뇌 속에서 전달할 수 있게 되므로 복잡한 움직임을 구사하는 데 유리하다. 인터넷 회선을 ADSL에서 광섬유로 바꾸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는 피아노 연주에 필요한 운동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유년기 연습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고한 증거이다. 또한 나이에 상관없이 연습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수초가 굵게 나타나는 뇌 부위도 발견되었다. 다만 좀 더 파헤쳐 보니 연습 시간이 똑같으면 11세 이전에 피아노를 시작하는 것이 12세 이후에 시작하는 것보다 수초를 더 발달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연습량이라면 성인이 된 이후에 피아노를 시작하는 것보다 유년기에 하는 편이 뇌를 발달시키는 데에는 훨씬 효율적인 셈이다.
조기 교육이 피아니스트의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수초뿐 아니라 신경세포와 관련해서도 밝혀지고 있다. 이를테면 피아노를 시작한 나이가 어릴수록 왼손 손가락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크다는 것이다. 피아노 연습은 역시 일찍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듯하다. 하지만 일찍 시작하지 않으면 피아노를 잘 칠 수 없다는 것도 성급한 단정이다. 물론 유년기의 올바른 연습법으로 피아노를 시작하면 손가락을 빨리 움직이거나 왼손을 노련하게 움직이는데 다소 유리하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도 뇌의 신경세포는 증가한다. 그러므로 피아노를 시작하는 시점이 아무리 늦더라도 연습 시간만 충분히 확보하면 언제 시작하든지 능숙해질 기회는 있다. 그리고 당연히 손가락을 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 뛰어난 피아니스트라고 말할 수는 없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속도는 수많은 표현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년 시절에 아무리 연습을 많이 했더라도 치는 방법이 올바르지 않으면 능숙해지기는커녕 서툴러질 뿐만 아니라 손이나 팔의 고장을 일으키게 되기도 한다. 여기서 소개한 내용은 어린 시절의 노력은 그에 따르는 보상을 받는다는 말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증거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피아니스트가 화려하게 손가락을 놀릴 수 있는 것은 뇌의 크기와 기능이 보통 사람과 다르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유년 시절부터 오랫동안 누적해온 연습을 통해서 뇌가 조금씩 변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아니스트는 분명 특별한 뇌를 타고났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유전적인 요소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유전자가 음악가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짓는 것은 아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는 바이올리니스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바이올리니스트는 오른손으로 활을 움직이고 왼손으로 현을 누르는데 왼손의 손가락이 훨씬 복잡하게 움직인다. 프로와 아마추어 바이올리니스트로 하여금 모차르트의 쉬운 악곡의 일부를 연주하게 하고 왼손 손가락 움직임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움직임을 조사해보니 프로 바이올리니스트의 뇌 활동량이 적게 나타났다. 다만 오른손의 움직임과 관련한 뇌 활동에서는 아마추어와 프로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다. 바이올리니스트의 손가락 놀림과 감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부피를 조사한 연구 결과도 있다. 왼손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그 움직임을 감지하는 뇌 부위는 역시 바이올리니스트가 음악가가 아닌 사람보다 컸다. 또 오른손 손가락에 대응하는 뇌 부위는 둘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이런 결과들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악기를 연주하는 훈련에 의해서 뇌의 신경세포가 증가하고 뇌의 활동이 잘 다듬어진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선천적으로 왼손 손가락을 움직이는 뇌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된다는 주장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악기 연주를 담당하는 뇌 기능은 연습 시간에 비례해서 발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 노력이라는 요소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지 트레이닝의 효과. 스포츠계에서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자주 한다. 이는 주로 본무대에 올랐을 때 긴장을 풀고 100% 실력을 발휘하기 위한 멘탈 트레이닝을 뜻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신의 신체 움직임을 머리에 선명하게 그리면 운동 기능이 실제로 올라간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음악 분야에서도 루빈스타인이나 호로비츠 같은 저명한 피아니스트들은 매일 연습하기 전이나 콘서트를 앞두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피아노 연주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은 과연 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버드 대학의 파스쿠알 레온 교수 일행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한 번도 피아노를 쳐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첫째 집단은 5일 동안 매일 2시간씩 피아노를 치며 연습했다. 둘째 집단은 5일 동안 매일 2시간씩 실제로 피아노를 칠 때의 손가락 놀림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다. 셋째 집단은 5일 동안 특별히 아무런 연습도 하지 않고 평소대로 일상을 보냈다. 세 집단 가운데서 손가락 움직임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신경세포 활동이 가장 향상된 집단은 당연히 매일 2시간씩 피아노를 치며 연습한 집단이었다. 그러나 의외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집단도 손가락을 움직이는 신경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그로 인해 손가락 놀림이 더욱 빠르고 정확해지는 등 실제의 퍼포먼스도 향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5일 동안 전혀 피아노를 만지지 않았고 피아노를 칠 때와 같은 운지 연습도 일절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 피아노 치는 모습을 떠올리는 훈련만으로 뇌 활동이 향상되고 손가락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피아니스트들은 전철을 타고 이동할 때처럼 피아노를 치고 있지 않은 동안에도 머릿속으로 손가락 움직임을 떠올리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고 한다. 이런 훈련을 꾸준히 하는 것도 피아니스트의 뇌기능 및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미지 트레이닝 연구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5일 동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집단에게 5일째 트레이닝을 마친 뒤 2시간을 더 실제로 피아노를 치며 연습하도록 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손가락을 움직이는 신경세포의 활동은 5일 동안 매일 피아노를 치며 연습하는 집단의 신경세포 활동과 거의 같은 정도까지 향상되었다. 이는 어찌된 일일까? 예컨대 4박 5일간 여행을 떠나게 되어 그 기간에 피아노를 한 번도 칠 수 없었다고 하자. 그러나 여행지에서 매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피아노를 2시간 연습하면 손가락을 움직이는 뇌 활동에 관한 한 5일 동안 날마다 집에서 피아노를 연습한 것과 같은 정도까지 향상되는 셈이다. 이미지 트레이닝은 피아노를 사용한 연습과 조합했을 때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모습을 머리에 떠올리면 실제로 연주하고 있을 때와 같은 뇌의 네트워크가 활동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잘 활용하면 뇌를 기르는 데 효과적이고 콘서트나 콩쿠르 같은 본무대에 앞서서 뇌가 리허설을 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왼손, 오른손의 독립성. 피아니스트는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때로는 좌우 양손으로 완전히 다른 리듬을 타기도 하고 재빨리 교차시키기도 하면서 양손을 독립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피아노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무렵에는 좀처럼 이렇게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이 움직이는 대로 왼손이 따라가는 바람에 안절부절 못했던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좌우를 동시에 도레미하고 치는 경우를 떠올려보자. 음은 좌우가 같지만 오른손은 엄지, 검지, 중지, 왼손은 소지, 약지, 중지로 서로 다른 손가락을 동시에 쓰게 된다. 이렇게 단순함, 음을 칠 때에도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치려고 하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힘들어한다. 도대체 왜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이 따라서 움직이는 것일까? 이를테면 오른손과 왼손의 검지를 동시에 굽혔다 펴는 경우와 좌우 교대로 굽혔다 펴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 손가락을 구부리는 근육은 손과 아래팔의 아래쪽, 손가락을 펴는 근육은 위쪽에 있다. 좌우 손가락을 동시에 굽혔다 펴는 경우에는 구부릴 때나 펼 때나 오른손과 왼손 모두 같은 쪽의 근육을 사용한다. 그러나 좌우 교대로 굽혔다 펴는 경우에는 서로 반대쪽 근육을 쓰게 된다. 그런데 잘 알려져 있다시피 좌우 번갈아 움직이기를 점점 빠르게 해서 일정 속도를 넘어버리면 좌우 양손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무리 애를 써도 일어나곤 않은 이 현상은 피아노 칠 때 나타나는 오른손과 왼손이 따라서 움직이는 현상과 동일하다. 사실 이것은 뇌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오른손의 움직임은 잔뇌, 왼손의 움직임은 우뇌가 지배한다. 양손을 움직일 때 뇌는 좌우 양쪽이 활동한다. 이때 좌우의 뇌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을 통해서 뇌에서 근육으로 보내지는 신호의 일부가 반대쪽 뇌로 새어나간다. 양손을 빠르게 움직이면 뇌는 더욱 많은 지령을 근육에 전달해야 하므로 그만큼 다리를 건너서 반대쪽 뇌로 새어나가는 신호의 양도 많아진다. 또 좌뇌에서 우뇌로 새어나가는 신호의 양이 그 반대 방향으로 새어나가는 신호의 양보다 많기 때문에 양손을 빨리 움직일 때는 특히 좌뇌에서 우뇌로 많은 신호가 유출된다. 그 결과 우뇌에서 왼손 근육으로 전달되는 지령에 좌뇌로부터 새어나온 지령이 많이 섞여버리게 된다. 그 때문에 왼손에도 오른손에 보내지는 지령과 동일한 지령이 전달되어 오른손과 함께 움직여버리는 것이다. 피아노 연주처럼 좌우 양손이 제각기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면 우뇌는 좌뇌로부터 오는 지령에 지지 않도록 더욱 강한 지령을 근육에 보내거나 좌뇌로부터 새어나오는 지령을 차단하기 위한 지령을 새로 만들어내야 한다. 따라서 양손을 움직이고 있을 때의 뇌 활동을 살펴보면 좌우가 똑같이 움직일 때보다 좌우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을 때 운동에 관련된 뇌 영역이 훨씬 많이 활동한다. 즉, 좌우 양손을 따로따로 움직일 때가 뇌에게는 큰일인 셈이다. 피아니스트는 좌우 양손을 따로따로 움직일 때와 좌우 똑같이 움직일 때 뇌 활동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림 14처럼 좌우 손가락에 각각 번호를 붙이고 동일한 번호의 손가락을 동시에 움직이는 실험을 했다. 그림 A의 경우 엄지는 엄지끼리, 검지는 검지끼리 좌우에 같은 손가락에 같은 번호가 붙여져 있다. 다시 말해 좌우의 같은 손가락을 항상 동시에 움직인다. 그림 B에서는 좌우 서로 다른 손가락이 움직인다. 일반적으로 B가 어려운 과제이지만 피아니스트의 뇌 활동을 측정한 결과 운동에 관련되는 뇌 부위의 활동은 A와 B가 별로 다르지 않았다. 결국 피아니스트의 뇌는 양손을 따로따로 움직이더라도 복잡한 정보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며 훨씬 복잡하고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근현대 작곡가들이 쓴 리듬이 난해한 곡 중에는 오른손과 왼손을 전혀 다른 타이밍으로 타건해야 하는 곡도 많기 때문에 이름난 피아니스트라 하더라도 뇌를 풀가동해야 할 것이다. 피아노 연주에서는 좌우 양손을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만큼 좌우 같은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도 중요하다. 아름다운 화음에서 음이 미묘하게 맞지 않거나 멜로디와 베이스의 음이 의도치 않게 어긋나는 일이 없게 하려면 오른손과 왼손을 정확한 타이밍으로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림 12에서 보았듯이 좌뇌와 우뇌 사이에는 다리가 걸쳐 있고 그 다리를 통해서 정보가 교환되고 있다. 이 다리의 부피를 MRI로 살펴보았더니 7세 이전부터 전문적인 음악 훈련을 받기 시작한 피아니스트 쪽이 음악가가 아닌 사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리의 부피는 유년기의 연습 시간에 비례해서 컸다. 간혹 간질 치료를 위해서 이 다리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곤 하는데 다리를 절제해버리면 정보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서 좌우 같은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계속할 수 없게 된다. 일반인에 비해서 크고 안정된 다리가 놓여있는 피아니스트의 뇌는 좌뇌와 우뇌 사이에서 원활한 정보 교환이 가능하기에 좌우 양손으로 같은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첫 부분이나 베토벤의 소나타 제21번 발트슈타인의 제1악장 시작 부분은 그야말로 이런 기술이 요구되는 좋은 예다.